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카레이싱 경기장 화려한 스포츠카와 전문 레이싱복을 입은 카레이서들 사이로 아주 단순한 하늘색 셔츠만을 입은 한 한국인 남성이 서킷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레이싱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갑작스럽게 난입한 의문의 한국인 남성의 경기를 지켜보던 관객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레이싱 경기장 회장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은 매우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의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 카레이싱 경기장과 의문의 한국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탈리아 여자 셀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탈리아에 있는 부모님과는 엄청난 거리를 떨어진 채로 지금의 한국인 남편인 인성 씨와 경기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원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리아 남자와 결혼을 한 뒤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카레이싱 경기장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이었지만 지금의 한국인 남편 인성 씨를 만난 뒤로는 저의 인생이 1순위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레이싱 경기장 사업과 전문 카레이서 육성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운전을 직접 해주시는 운전기사분은 물론 식사를 만들어주시는 여러 명의 요리사분들까지 저희 집에서 함께 오랜 시간 지내왔을 정도로 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카레이싱 경기장, 청소 사업과 카레이서 육성 사업이라는 길만 파오시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 20대 때부터 급격하게 커진 카레이싱 시장과 함께 그만큼 경기장을 찾아주는 관객과 선수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셨죠. 처음에는 그저 작은 아마추어 경기장에 불과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에게만큼은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운영하시는 카레이싱 경기장의 수를 늘리시는 것은 물론 경기장이 없는 지역에는 직접 엄청난 돈을 투자해 소규모의 경기장들을 여러 곳에 건축하는 전략까지 시도하시면서 정말 돈 하나만 바라보시는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물론 제가 이러한 안정적이고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에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어째서인지 돈만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돈을 벌게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법의 경계를 교묘히 이용하시면서까지 남을 희생시키면서 돈을 불려나가셨고 이제 막 기초학교에 입학한 저에게조차 절대 돈이 없는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는 다소 좋지 못한 가치관마저 주입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카레이싱 경기장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경영과 관련된 학과를 가라고 저를 압박하셨지만 저는 아예 대학교에 가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께 이러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설득을 해보려고도 했지만 사업을 물려받기 싫다는 저희 말을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셨기 때문에 더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때 당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의 K-팝 그리고 한국의 도시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우 특이한 취미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처음 K-팝으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왜 더 살기 좋고 편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와 같은 생각과 함께 저희 컴퓨터 바탕화면을 한국의 한강 야경으로 설정할 정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 누구의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고 그저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1차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과의 상의 없이 한국에 있는 한 대학교의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 신청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말고는 학업에 딱히 뜻이 없었던 저는 저의 기초학교 점수로 갈 수 있는 기계공학과 관련된 학과로 한국의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죠. 그리고 저는 제가 살고 있던 플로리다 지역의 한국인 동호회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모님의 손길 아래에서만 자라왔던 저는 비행기를 타는 과정은 물론 한국말을 배우는 방법조차 몰랐기 때문에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결국 선택한 것이 한국인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이었죠. 그곳에는 저와 같은 한국인 친구 또래부터 나이가 많으신 한국 노인분들까지 계셨는데 모두 저를 처음 보고는 무슨 일로 이곳에 가입했냐면서 따뜻하고도 놀라운 관심을 참 많이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영어로 대화가 통하던 승현이라는 한국인 친구는 제가 한국의 학교에 입학한다는 말을 듣고는 꽤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승현이는 저희 집안이 카레이싱 경기장을 크게 운영하는 기업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충격받은 반응을 보여주면서도 저 혼자 스스로 선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살아올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와 승현이는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약 1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붙어 다니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제가 입학할 학교에 관한 얘기도 들으면서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대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왜 경영학과 대학에 입학을 하지 않는 것인지 제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경영학과도 가기 싫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카레이싱 경기장 운영은 더더욱 물려받을 생각조차 없다는 대답을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저에 대한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는 것은 물론 자신의 비서를 통해 저를 강제적으로 이탈리아 경영학 관련 대학에 입학시킬 테니 당장 내일부터 그곳으로 가라는 어처구니없는 명령조의 말을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저희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조금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지만 저와 친한 한국인 친구 승현이만 있다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의 예상과는 달리 그날 새벽 몰래 집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편지도 메시지도 남기지 않고 그저 몰래 빠져나온 것과 다름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집 대문을 나선 순간부터 홀가분한 기분이 느껴졌어요. 물론 대문에 있던 경비원 분들과 운전기사분들을 설득하는 것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분들도 자신들은 그저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저를 이해해 주시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승현이의 집에서 함께 살며 약 일주일 뒤 있을 한국 대학교의 입학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 또한 저와 비슷한 상황의 가정에서 자라왔었다면서 자신의 한국 집안에서는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와 오빠까지 한국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이 너무 싫어서 지금 이탈리아로 오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탈리아라는 나라와 이탈리아에서의 부모님 품을 떠나 온전히 제가 선택한 경기도에 있던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대학교라 서투른 것도 많았지만 아주 어색한 한국어로 다른 한국인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만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대학교 생활과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가게 된 지 6개월이 된 어느 날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의 쇼핑 장소로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타게 되었죠. 매우 젊은 한국인 남성이 운전기사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제일 처음 마주하게 된 저는 이상하게 인사조차 해보지 않은 그에게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솔직히 6개월의 기간 동안 많은 한국 남자들이 저에게 사귀자면서 말을 걸기는 했었지만 이번처럼 제가 먼저 호감을 느낀 경우는 처음이라 저조차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저는 저희 지갑을 몰래 버스에 두고 내린 뒤 그와의 우연적인 인연을 만들어보자는 하나의 작전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버스에서 지갑을 두고 내린 뒤 약 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그곳에 적혀있던 제 휴대폰 번호 덕분인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능청스러운 연기를 하며 저는 직접 그곳으로 가겠다는 말과 함께 그와의 만남을 유도했고, 그렇게 저는 그날 오후 인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버스 기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 보자마자 솔직히 호감이 생겨서 일부러 지갑을 두고 내렸다는 저희 작전을 실토했고, 인성 씨는 그러한 저의 모습에 똑같은 호감을 느꼈는지 조금 있으면 근무가 끝나는데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겠냐는 고마운 제안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저와 인성 씨는 그날 치킨을 먹으면서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서로가 편안한 감정을 느낀 저와 인성 씨는 서로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얘기를 주고받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어요. 인성 씨와 만난 지 약 5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저와 인성 씨는 서로 결혼을 해야겠다는 공통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로 안정적인 직장도 다니고 있던 그의 모습은 저에게는 그저 멋있어 보였고, 자상하고 따뜻한 성격에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을 해야 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탈리아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탈리아로 가기 전, 저는 아버지에게 먼저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선뜻 저희 전화를 받은 아버지께 저는 한국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말과 함께 서로의 부모님들이 만나는 자리를 가져야 되니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결혼, 승낙과 각 부모님의 상견례 자리에 나와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만나고 있는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것 하나만을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인성 씨가 한국에서 버스 기사라는 대답을 드렸고, 잠시 말이 없어지신 아버지께서는 결혼도 승낙하고 서로의 상견례 자리도 받아들일 테니 일주일 내로 인성 씨를 데리고 집으로 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다른 때와는 아주 다른 평온한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곧바로 인성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얼마 뒤 함께 이탈리아로 떠나게 되었죠. 거의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많은 경비원분들이 지키고 계셨고, 인성 씨는 이미 저희 집안에 대해 얘기를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마주하니 더 놀랍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곧바로 저희를 마중 나오신 아버지께 인성 씨를 소개해드렸는데 전화통화와는 달리 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성 씨에게 대뜸 한국에서 버스 기사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운전을 좋아해서 기사가 된 것이냐는 다소 무례한 질문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카레이싱 경기장에 가보지 않겠냐는 황당스러운 제안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인성 씨는 아버지의 무리한 요구에도 평온한 표정과 함께 오히려 좋다는 말까지 하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공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러한 인성 씨의 모습에 조금 당황한 것 같았고, 오히려 그러한 인성 씨를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목표였는지 일반적인 가난한 버스 기사들은 절대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곳이 카레이싱 경기장인데 운 좋은 줄 알라면서 인성 씨에게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뒤에서 그만하라는 말을 하며 아버지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씨 그리고 아버지는 함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카레이싱 경기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날은 아버지가 구단주로 있는 카레이서 소속팀의 경기가 있는 날이었죠. 그런데 카레이싱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팀에 무슨 문제가 생긴 듯 경기가 자꾸만 지연되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 경기에 참가해야 할 아버지의 팀 소속 대표 선수가 지각으로 인해 경기장에 도착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죠. 경기를 지켜보시던 아버지께서는 엄청나게 화가 나셨고 다른 선수들을 데려오라며 무전기로 소리까지 치셨지만 대기 중이던 선수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희 옆에서 경기장을 내려다보고 있던 인성 씨가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의 소속팀으로 내려가더군요. 아버지와 저는 동시에 엄청나게 당황했고 아버지께서는 당장 나오라는 소리를 치면서 인성 씨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인성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속도로 경기장 밑으로 내려갔고 그곳에 있던 팀원분들과 잠시 얘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카레이서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마추어 경기였기에 별다른 참가의 규정이 없었던 것은 맞으나 저는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 당황하고만 있었고 그 사이 레이싱 경기는 시작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 한국인을 왜 탑승시켰냐며 무전기로 소리를 지르셨지만 무전기 건너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씨는 한국에서 프로 레이싱을 뛰던 전문 자격증이 있는 카레이서 선수였고 그러한 자격으로 지금의 아마추어 대회에 베타로 출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경기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복장도 레이싱카도 아니었지만 인성 씨는 전체 선수 중 3위라는 높은 성적으로 경기 결과를 거두었죠. 코스조차 외우지 않은 상태로 3위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경기가 진행 중일 때도 화만 내시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인성 씨가 3위권에서 1위권의 순위 싸움을 하는 막판 코스에서는 자신의 팀 선수로 대타 출전한 인성 씨를 미친 듯이 응원하고 있었죠. 모든 경기가 끝난 뒤 저와 아버지는 곧바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소속팀으로 뛰어갔고 아버지께서는 인성 씨를 뜨겁게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인성 씨에게 대체 무슨 생각이었냐며 말을 건넸고 인성 씨는 오랜만에 코스를 달릴 수 있다는 생각에 현장에서 정식으로 레이서 자격증을 조회해 아버지가 운영하는 팀 선수로 대타 출전하게 되었다면서 아버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는 놀라운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한 인성 씨의 말을 들은 아버지께서도 살면서 이렇게 용기 있는 남자는 처음 본다며 그러한 좋은 실력으로 왜 한국에서 버스 기사를 하는 것이냐며 인성 씨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와 인성 씨 그리고 아버지는 꽤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아버지께서도 인성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엄청난 감동을 받은 듯 저희와 함께 직접 한국으로 내려가 인성 씨의 부모님에게 결혼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다는 놀라운 말까지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인성 씨와 함께 경기도에서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견례를 올리던 날 아버지께서는 인성 씨가 마음에 무척 드셨는지 정식으로 카레이싱 경기장 사업을 물려받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으나 인성 씨는 지금의 버스 기사의 일이 좋다며 단호히 그 제안을 거절했죠.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인성 씨의 모습에 남자다워서 좋다는 말과 함께 인성 씨의 부모님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저와 인성 씨는 아버지의 허락 아래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성 씨는 주말에 저를 데리고 자신의 취미이자 전직이었던 카레이싱 경기장에 자주 가고 있어요. 인성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게요. 여기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한국을 찾았다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의 이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줄 알았고 당연히 긴 시간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아내는 흔쾌히 한국행 제안에 오케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본능을 따라오게 된 한국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찾은 것 같다는 사연의 주인공. 그의 속사정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희 가족의 미래와 안전을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된 존이라고 합니다. 아내 캐서린과 똑 닮은 아들 마이클을 데리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국에 온 지 5년째 되었네요. 아들 마이클에게 더 나은 미래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한국행을 결정했었습니다. 먼저 가족을 설득하는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단계였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한국에 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 기준을 천천히 설명하여 아내 캐서린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주를 결정하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100% 의견이 일치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1년 안에는 설득을 마치고 설득이 끝나면 빠르게 추진해서 최대한 빠르게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불과 5개월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내 캐서린은 정말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주를 가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말했을 때 그녀는 단번에 오케이를 했거든요. 마치 집 앞에 식당에 가서 저녁 먹을까라는 질문에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웃음을 터뜨려 버렸고 그렇게 곧바로 한국으로 가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래 하려고 했던 자세한 설명을 했고 캐서린도 그것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이 한국으로 가는 것에 동의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출산율 최하위의 국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출산을 꺼려하고 있고 아이를 안 낳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여성보다 더 많아지는 사회입니다. 말도 안 되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아이가 자라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들의 자신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아이를 안 낳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산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만을 바라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손꼽힐 만큼 좋은 곳이 한국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최하위 출산율을 가진 국가라며 저에게 말싸움을 건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는 거부하겠습니다. 부모의 판단으로 아이를 안 낳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과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달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태어난 아기가 한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데 있어서는 이곳만큼 최적화된 환경은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오해는 삼가주세요. 사실 저희 상황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스웨덴으로 이민을 오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스웨덴 사람이었고 저는 스웨덴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스웨덴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영향으로 상당 부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한국어도 구사가 가능합니다. 대학 졸업 직후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쌓겠다며 한국의 회사에서 인턴십을 수료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국은 익숙한 곳이고 지금 저희 아내인 캐서린과 연애하던 시절 한국에도 같이 가서 관광을 하고 올 정도로 저에게서는 한국이 완전히 낯선 곳은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에 친척도 있는 상태죠. 물론 대화가 수월하게 통하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한국은 그렇게 도전하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흔쾌히 한국행에 동의한 것에 큰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이 결정되었고 저는 직장도 한국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개발 쪽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해왔으며 이 경력을 가지고 괜찮은 한국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규모 있는 회사라서 급여나 복지 또한 괜찮게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국인 채용에 대해서 개방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개발 쪽이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제 상황과 외모도 반쯤 한국인이니 채용에 있어서 불리한 것이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한국은 생각 이상으로 성숙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특히 어머니께서 한국 생각이 많이 나셨는지 이참에 한국에 가 지내보고 싶다라며 아이가 클 때까지 몇 년만이라도 한국에 같이 살고 싶어 하셔서 부모님도 한국에 오셨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작은 마을에 있는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지만 집은 별도로 구했고요. 이 작은 한국의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점은 이곳은 장점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어 실력이 매우 유창하고 한국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또래의 아주머니들과 금방 친해졌고 당연히 아들네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죠. 어머니가 한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분들에게 마이클은 이쁨 받는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이를 봐주시기도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동네 아이에게 돌봄이 필요하면 이렇게 친한 사이인 경우
아이를 잠깐 봐주는 걸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이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뢰되고 죄송한 마음에 어머니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참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반드시 유모를 고용해서 그 유모에게 맡겨놓고 잠시 외출을 한다든가 볼일을 보고 와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아이가 보고 싶다며 더 맡겨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실 만큼 정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이를 돌보는 1차원적인 도움 말고도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보여준 엄청난 것들을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어머니 친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동네 수영센터에 환불을 하러 갈 때면 다 같이 몰려가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던가 하는 것들 말이죠. 사실 이거는 재미있자고 해본 이야기고요. 그런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아줌마 파워는 실로 대단하죠. 진짜 제가 감탄했던 점은 따로 있는데요. 사실 어머니는 친구들끼리 모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동네가 약간 외진 곳에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마땅한 모임 장소가 없어서 번갈아 가면서 집에서 모임을 갖는데요. 한 번은 미진이 아줌마네 집에 놀러 갔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미진이 아줌마의 남편분이 슈퍼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누군가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챘고 아줌마들이 전부 분업화되어 한 명은 병원에 전화. 4명의 아줌마들이 힘을 합쳐 아저씨를 들고 운전 잘하는 장미 아줌마가 과속까지 해가면서 병원에 모시고 갔거든요. 알고 보니 아저씨는 뇌졸중 증상을 보였던 것이고 아줌마들의 슈퍼파워로 사람 한 명을 살려냈던 유명한 동네 일화가 있거든요. 단순히 구급차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친구의 남편이 쓰러지니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줌마들이 쓰러져 있는 아저씨를 들고 병원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면 한국에서의 유대감은 정말 깊다는 것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는 경우 한국에는 키즈 카페가 매우 잘 꾸며져 있고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아도 다치지 않을 안전한 놀이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저희는 육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기도 했죠. 육아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도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이렇게나 출생률이 낮을 필요가 있나 싶을 때가 많아요. 주변에 결혼한 커플들을 보면 보통 아이를 낳는 편이고 그들은 육아의 피로함을 호소하기는 하지만 스웨덴이라고 뭐 다를까요? 또 다른 나라라고 다를까라는 의문이 매우 강하게 들기는 합니다. 육아는 원래 힘든 것이고 강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나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많은 한국의 부모들과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의 일반적인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는 않았고 영어 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냈는데요. 마이클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꼭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한국으로 온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면 안 되기에 영어 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내며 그곳에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한국의 영어 유치원은 단순히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한국적인 교육 시스템을 그저 영어로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매우 장점이 많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원하던 것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타고난 유전자를 잘 발현시켜주는 것이 영유아 시절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한국적인 영유아 교육 방식이 그런 지능을 잘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방식의 교육 덕분에 마이클은 영어 교육도 받으며 동시에 한국식 지능 발달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역시나 한국으로 온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이클의 이동 동선이 매일같이 길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아이가 잘못되거나 길에서 나쁜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걱정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걱정을 하면 반쯤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기 마련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한국에서는 아이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은 값비싼 책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비싼 교육시설이 스웨덴에 있었다고 가정해보면 반드시 건물 안이나 밖에는 가드들이 항상 주변을 주시해야 하며 그들은 항상 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경찰차들이 앞에 줄지어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원시시대의 야생동물들이 만만해 보이는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삼고 아이들을 사냥하려는 위협이 있었던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변화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다만 야생동물에서 나쁜 마음 가진 사람을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에서 누군가 아이에게 말을 걸더라도 한국에서는 100% 순수하고 선한 의도로 접근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납치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벌이로 삼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 스웨덴 사회와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 사회는 그 분위기부터가 너무나 다릅니다. 어디에서든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아이들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로 엄청나게 큽니다. 자신의 자녀가 어리고 늘 보호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어 본다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스웨덴 사람들보다 훨씬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길거리에서 액세서리를 강매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조차 없는 곳이 한국입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높은 교육, 주변의 보살핌, 그리고 위협이 없는 사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시와 자연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아들 마이클뿐만 아니라 저와 캐서린 둘 다에게 말이죠. 한국에서는 평소 복잡하고 바쁜 도시 속 생활을 하다가 주말이나 아니면 휴가를 내고 원하는 때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원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스웨덴 또한 자연 경관이 멋진 곳이 많지만 그곳에 가기 위한 이동 시간은 정말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여행지에 가는 도중에 모든 기운을 다 써버려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설레는 마음과 기대감이 없어지기 전에 원하는 자연 경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모든 것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립 캠핑장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에어텐트 하나를 큰 마음 먹고 구매했고요. 그리고 각종 캠핑용품들까지 모두 갖추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캠핑장들은 텐트를 설치하기 용이하게 모두 나무 데크로 바닥 처리가 되어 있었으며 전기 콘센트 사용은 물론이고 수도가에서 물이 끊기지 않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온수로 몸을 씻을 수도 있었죠. 한국에서는 이런 캠핑장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자연에서 아무것도 없이 달 밑에 의존해서 캠핑을 해야 하고 야생동물의 습격을 우려하면서 해야 하는 캠핑 라이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캐서린은 마이클을 데리고 한국의 국립공원 여기저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전국 단위로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의 전통축제와 행사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요. 그때마다 해당 지역에 도착하면 교통체증이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여행의 기쁨을 망칠 정도는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재래시장에 들러서 우리가 알던 기존의 한국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즐겼고요. 지역의 특산물들로 만들어진 각종 음식들을 사 먹으며 즐기고 지역의 기념품들을 모으는 재미 또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비로소 행복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마이클을 위해서 한국을 찾아왔지만 오히려 저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한국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한국분이시고 아버지는 스웨덴인인 혼혈이라고 말씀을 드렸듯 저희 학창시절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에도 끼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동양인 친구들은 저에게 끈끈한 친밀감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스웨덴인 친구들도 저를 동양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어느 쪽에서든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친구는 저와 같은 반반 혼혈인 데이빗밖에 없었고 그 친구만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가 처한 상황에 공감해주는 친구였죠. 그마저도 그 친구의 부모님이 멀리 이사가는 바람에 조금은 쓸쓸함을 느끼고 다녔던 저희 학창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오니 제가 약간은 이방인 같은 외모의 완벽한 한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한국인 동료들 및 취미생활하며 만나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는 외모가 한국 사람 같지 않으니 이 모임이 낄 수 없다며 모질게 대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쌓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동료, 그리고 회사에서는 같이 일하는 동료로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이 한국 사회에 너무 잘 녹아들어 있어서 내가 스웨덴인이라는 것을 때로는 잊기도 할 만큼 한국 사회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가끔씩 술을 한잔하고 생각에 잠길 때면 이렇게 과거 일이 떠오르고 내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잠기고는 합니다. 오히려 고향에 온 것 같은 이 편안함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고려해 봤을 때 이렇듯 한국행을 결정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캐서린도 한국 생활에 너무 잘 적응했고 종종 부모님을 만나 뵈러 혼자 스웨덴에 다녀오고는 하지만 그때마다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고 예전 스웨덴에서 살았을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도 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한국으로의 이주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서 제 자신과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해준 값진 결정이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캐서린 또한 한국을 또 하나의 집으로 여기며 앞으로 펼쳐질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올라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국에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을 최대한 즐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 마이클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가진 채로 커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세대 만에 급격한 발전을 이룩한 나라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수많은 제3국들. 20세기 들어 최고의 발전을 꼽아보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체 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많은 나라들은 배우고 싶어하고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비단 이런 시각은 후진국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요. 노르웨이에서 3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기자 생활을 해온 사람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부터 오랜 기간 활동해 온 기자들에게 한국이 변화하는 모습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이며 기자 생활 끝에 회고록 작성에 한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을 지켜봐왔고 2024년이 된 지금의 한국의 모습을 볼수록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개인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게시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글이지만 기자의 글솜씨답게 이해하기 참 쉽고 깊은 감명을 주는 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기간 기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기자로 생활한 지가 벌써 30년이나 되는군요. 이렇게 오랜 기간 근무하며 특히 기억에 남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입니다.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루어나 말도 안 되는 눈부신 발전 또한 한몫했겠지만 제 전문 분야와도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해서죠. 그래서 유독 애착이 같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기자들은 각기 전문 분야가 하나씩 있기 마련이고 저는 친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관련하여 취재했던 것들도 많고 관련된 경험들 또한 많습니다. 20대 초반 기자가 되면서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환경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저의 이런 관심이 오랜 기간 기자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었고 정해진 정년이 나이보다 프리랜서로 활약하며 더 길게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가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과 취재 중 유난히 기억에 남는 주제들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동료들, 특히 국제사회나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기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한국은 제가 젊은 시절부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지켜봐 온 나라 중 하나이며 한국은 그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해온 나라입니다. 요즘 한국에 가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는 아직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어서 놀라기도 하지만요. 그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해도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입장으로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즐길 줄 알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30년의 기자 생활 중 당연히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었고 다양한 주제, 다양한 논점을 다루기 위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많이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시대별 수많은 한국인들과 인터뷰도 진행했었고 대단히 긴 시간 토론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유능한 사람들이 넘치고 오를 정도로 많았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길에 다니는 웬만한 사람들에게 시사 문제나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물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식인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은 정말로 한국이 부럽고 대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또한 저에게는 큰 생각의 전환 요소가 되어 주었으며 한국인들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그들 스스로를 스마트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이 아무런 물질적인 자원도 없이 인적 자원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커다란 성장을 이룩한 것이 사실 이상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서이자 순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인 수준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가 성장하며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고 미흡한 의식을 가지고 경제만 성장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같은 기간 꾸준하게 늘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산업혁명을 천천히 거치며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삶의 모습에 대한 변화들이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기간으로 따지자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천히 일어났기에 나름대로 부작용이 생겨도 그것을 충분히 고쳐가며 잘못된 생각을 스스로 잡아가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포기해야 하는 하층민들에 대한 교육적인 지원의 부재와 그들을 계몽시키기보다 노동자 계급으로 만들어서 사회의 밑바닥을 담당하게 하는 정치적인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유럽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죠. 그동안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는 유럽에서처럼 눈에 띄는 하층민이 없다는 사실은 유럽이 선진국화되면서 그동안 잘못된 판단을 해왔다고 인정하게 만들었죠. 그만큼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며 제가 아주 오래전 한국을 봤을 때와 지금은 역시나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과거 제가 한국에 처음 가봤을 때는 1980년대였습니다. 엄청나게 까마득한 과거였네요. 당시 한국은 세계의 공장 중 한 곳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빠른 산업화가 남긴 환경적, 사회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길거리의 지저분한 모습들, 그리고 무질서한 사람들의 행동은 그저 이 나라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중 한 곳으로 평가하기에 딱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인 외신 기자들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은 저희를 빤히 쳐다보고는 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아마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그만큼 한국은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장에서는 환경 관련된 법률을 무시하고 오폐수를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고, 정화하지 않은 화학물질들 또한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공장장들 사이에서 그런 법을 지키면 사업을 어떻게 하냐며 되려 큰 소리를 치던 시절이었고, 제대로 된 단속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선배 중 한 명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기물 때문에 한국의 국토는 썩어가고 있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한국이 이 과제를 처리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의식 개선은 단기간에 일어나기 힘들며 몇 세대가 지나야 인식 개선이 생기고 제도가 정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실제 2024년 현재 한국과 다르게 아직까지 가난에서 탈출하지 못한 나라들의 위생 상태는 최악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할 의지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듯 당시 1980년대의 한국은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작은 노력들이 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그때 당시 막삭을 트기 시작한 환경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장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벗겨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관련된 법률을 지키며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의 바램과 노력이 성공했고, 지금 한국은 법과 절차대로 산업 폐기물들을 회수하고 있으며 그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당연히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높은 국민의식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에서 오폐수 무단 방류가 일어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줄지어 일어납니다.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지자체 및 언론에서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등 한국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일어나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공장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고도화된 사회라고 지칭합니다. 한국은 정확히 그런 나라입니다. 저 또한 최근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고 역시나 한국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한국에서 발표되는 각종 통계 수치도 살펴보았으나 역시나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금은 미래를 위한 녹색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완벽하게 선진국으로 진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특유의 예리함과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민감함이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빠른 속도로 친환경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배터리 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 분야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친환경적인 산업이죠. 안타까운 점은 태양광 패널은 질이 조금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들이 말도 안 되는 헐값을 내세우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미국 또한 태양광 산업에서 위태로운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망해버린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과 미국이 유일하게 중국에 대항해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우수한 품질 덕분인데요. 한국이 조금만 더 중국의 물량 공세를 버텨내고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결국 지금의 시장 판도와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한국은 그날을 위해 이악 물고 참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중국에게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과 화학품들을 친환경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어서 그 목적에 부합하지만 중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한국은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올바른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묵묵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양심이 바르고 질서가 바른 것도 어쩌면 한국인들이 타고난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한국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당연히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한국이 우위에 올라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적을 떠나서 애국심을 떠나서 한국이 올바르게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도덕성과 지식은 참 이야기할 때마다 부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주제로 한국의 전문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기자 인생 마지막 해외 취재였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정책 입안자, 그리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 스마트 그린 도시의 개발, 그리고 세계적인 친환경 기술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알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는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가 허튼 짓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인간으로서 최대한 그 시기를 지연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국처럼 지구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돈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이 만약 지구온난화의 나몰라라하고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이내 곧 세계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은 차세대 친환경 리더가 되기 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목표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한국에서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1980년대 한국에서는 아무도 환경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소수의 노력, 꾸준한 노력들로 2024년이 된 지금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나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후 2050년 더 나아가 2060년이 되어서도 한국은 더욱 발전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아마 그때가 되어서는 제가 살아있을 확률이 적겠지만 아주 발전해 있을 한국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설레는 마음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이유가 과거 참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국이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하고 퇴직을 앞둔 지금 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이 얼마나 신기하고 대단하고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회용 빨대 사용에 있어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카페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종이 빨대를 이용하면서 솔직하게 불편한 것도 많고 이게 과연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시도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종이 빨대 의무화는 폐지되었고 그다지 효과 없는 정책으로 기록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 끝에 결국에는 세계에 깊은 가르침을 줄 만한 정책이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환경 관련 분야의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인간이 불편함을 자처하는 큰 희생 대비 작은 효과가 나오는 것까지 모두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어찌 되었든지 자원을 사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것을 점차 찾아가는 단계라는 것에만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종이 빨대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해서 다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한국을 비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분리수거 정책이 없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제3국들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기 때문이죠.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한국처럼 철저한 분리수거 시스템이나 환경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진다면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절반 이상으로 늦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했죠.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처럼 교육 수준이 높고 정책이 시작되면 잘 따르기 위한 국민성도 필요하겠지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제 오랜 기간 기자 생활을 정리하며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앞으로의 미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제 오랜 기자 생활을 뒤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한국이 또 고맙다고 느껴집니다. 사람이 성장하듯 매우 짧은 시간에 성장을 해버린 한국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비록 앞으로는 취재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고 수많은 한국인들과 대화를 해볼 기회가 없겠지만 그래도 TV나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한국과 관련된 소식을 꾸준히 접해보려고 합니다. 비록 한국어를 할 줄 모르지만 이렇게 세계 곳곳에는 한국 팬들이 꽤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한국 사람들이 이루어낸 지금의 성과를 칭찬해 주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점을 한국 분들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개인적인 30년 커리어는 비로소 끝이 나지만 제 인생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발전은 지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및 한국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